지금서부터는 제3부 세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상현 대학학술본부장님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님께서 원격교육과 인공지능, 대학 원격교육센터와 인공지능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시작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상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다가 우리 사이버 대학이 제일 먼저 리드할 수 있는 행사를 해서 축하도 드리고 저도 반갑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원격 교육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발표 시간이 15분 이래서 짧아서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게 원격 교육으로 되면서 보통 발표 시간이 한 50분 이랬는데 30분으로 줄고 또 15분으로 줄고 이게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를 봐야 하는 청중들이나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제 또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발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의미는 아마 이렇게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는 거죠. 이게 정제된 내용을 원격으로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아마 최근에 모든 일반 대학 교수님,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강의를 보고 듣는 학생들까지 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된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대학 원격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캐리스가 대학 원격교육 지원 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후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사실은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서 여러분 총장님들 말씀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이버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쇼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쇼크를 받고 뭔가 혁신해야 된다라는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 같은 서밋에서 제가 일반 대학교 총장님들께 빅데이터와 AI를 학교에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해서 사실 아직도 일반 대학교에서 AI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죠. 플랫폼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쓰는데 일반 대학은 아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의 경쟁력이 이 플랫폼에서 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2011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뭐 대학 혁신 이야기 할 때 썼던 그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 대학 중에 좀 어려운 대학을 인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2011년에 그 사이버 대학이 일반 대학이 어려운 경우는 인수를 하거나, 또 이제 어려운 대학은 기업이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확신하게 된 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는 그 일반 대학의 총장님들이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했었는데, 거기서 그 원격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대 총장님들이 우리는 원격 교육이라는 말 쓰지 말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일반 교육이랑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정책 자료에도 비대면 교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혼재하거나, 주로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고 쓰고 원격 교육이라고는 쓰지 않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좀 전에 김진성 총장님 말씀하셨던,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랑 일치하는데, 우리가 일반 대학, 사이버 대학이 일반 대학을 좀 동경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원격 교육이 새로운 형태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반 대학을 그냥 캠퍼스 없이 사이버로 옮겨놓은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에 대한 지적을, 그래서 아마 주로 저희가 콘텐츠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바뀌어야만 일반 대학도 사이버 대학을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원격 교육 지원 센터는 현재 일반 대학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LMS가 없는 대학들의 공용 플랫폼을 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장 공간이 없는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교수님들의 이런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이 저작권 관련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나 매뉴얼, 그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학이 일반화되게 되면 아마 사이버 대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일반 대학에서 강의들이 블렌디드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사이버 대학과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대학이 좀 변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일반 대학은 블렌디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일반 대학도 일부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K무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우리 사이버 대학교에는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대학에서는 공유 대학이라는 것을 현재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요즘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대학 혁신 사업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그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뭐 이런 그 대학 간의 온라인 학점을 교류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사이버 대학의 큰 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현재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교육 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그 일반 대학의 그 일반화 그 되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사이버 대학과의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 그 3차 추경에 저희가 하는 그 역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10개 권역의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별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저희가 유심히 그 지켜봐야 할 그 내용이고요. 가능하면 저는 그 지난번 그 서울사이버대학에 방문했을 때 그 스튜디오를 보고 좀 전에 그 발표에서도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대학의 노하우들이 일반 대학에 지금 조금씩 전수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사이버 대학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그 한국판 뉴딜에도 대학의 원격 교육에 대한 사업들이 그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 사이버 대학의 경쟁력으로 AI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대학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AI를 쓸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이 인공지능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거를 쓰지를 못했었거든요. 제가 전공했을 때는 뭐 이런 인식률이 약 70%, 80%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뭐 인식률이 뭐 95% 이상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발전이라든지 또 그 프로세스 그 CPU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클라우드가 생기고 다양한 그 센싱 기술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에서도 충분히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되면 사실은 사교육도 많이 절감이 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의료 분야에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암을 진단하는데 일반 의사보다도 더 진단율이 오진율이 훨씬 낮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막연하게 뭐 좋은 대학 가려고 사교육에 가는데 뭐 미리부터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지 또는 진로를 그렇게 예측해 준다면 필요 없는데 비용을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사이버 대학이 잘 하고 뭐 있는 맞춤 학습도 더 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사이버 대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 위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데이터들이 다 남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쓰기 아주 적절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미국의 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인공지능이 지식 전달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또 문제를 아까 기조 강연에서 이혜정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발견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이버 대학도 교육 과정에 큰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하는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활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원묵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가 좀 풀려서 반드시 그 몇 분의 강의 콘텐츠가 있어야만 시수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만 되지만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무크에 AI가 도입한 게 조지아의 무크는 그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례라든지 또 호주의 디킨즈 그 대학에서도 그 왓슨을 도입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주변의 그 생활 상황을 질문해도 인공지능이 답변해주는 이런 사례라든지 또는 오늘도 뭐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온 그 미네르바 대학에 사실 저는 이게 온라인 대학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플랫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이버 대학이 충분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학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정말 그 플랫폼 곳곳에 녹아들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이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K 에듀라고 해가지고 K 방역 이후에 해외 진출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이런 미네르바보다도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역수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 이제 스타트업 중에 저도 이제 직접 요즘 뭐 온라인 상으로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강의를 찍고 저 브루라는 소프트웨어로 자막을 직접 입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아주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뭐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인식된 음성을 자연어 처리해가지고 텍스트로 떨어뜨린다거나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 텍스트 떨어진 것을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다 지금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우리 사이버 대학 플랫폼에 또 아마 도입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도입이 되고 일반 원격 교육에 아마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초중등이라든지 대학에 알렉사 AI 스피커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사이버 대학에도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만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리스에서도 19개 국 언어로 논문을 자동 번역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사이버 대학에서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플랫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수출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6세대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7세대가 뭐냐? 그럼 K-에듀의 장점이 뭐냐? K-에듀가 갖춰야 될 경쟁력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데이터 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 있는 공공 데이터라든지 또 관련 민간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또 가지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일반 대학에 제가 권고했던 플랫폼 운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은 현재 이 플랫폼들이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통합하는 작업을 일반 대학은 해야 되고요. 통합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일반 대학이 가야 될 일이고 우리 사이버 대학은 이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랫폼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 학생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 그 과기정통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AI 매칭 그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들하고 다 연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졸업생을 관리한다거나 또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이 조금 이제 취약한 부분이 그 학내에 있는 데이터들은 충분히 많은데 그 학교 외에 그 기관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뭐 디지털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뭐 공공도 있고 일반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 관련된 기관 이런 데와 그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그 연결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혈해주는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기술이 그 지금 많이 발전돼 있고 많이 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어느 대학에서 좀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공유가 돼서 공유가 되면 그게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 대학들이 그 에코시스템 그 순환이 될 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역할들을 우리 사이버 대학이 그 먼저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사실은 K-에듀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자고 뭐 말은 많은데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사이버 대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뭐 지금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은 플랫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대학이 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컨텐츠나 교육 과정은 저희가 이제 올해 평가를 통해서 인증이 되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은 사이버 대학이 먼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ODA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 가지고 나가는 플랫폼은 뭐 이런 무들이라든지 또 외국의 이런 그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플랫폼이나 우리 콘텐츠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마 포럼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한 소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이야말로 일반 대학, 원격 대학, 또 뭐 전문 대학 이런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그러한 원격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에서 원격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뭐 코로나19 이후에 사이버 대학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일반 대학에서 원격 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뭐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부분에 있는 모든 지원 시스템을 우리 장 본부장님이 또 책임져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총장님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 앉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석 총장님부터 먼저 토론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우리 캐리스 장상년 본부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AI를 잘 활용만 하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만이 어떤 경쟁이 아니고 또 외국과 경쟁을 하려면 언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장황하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교육하는 부분만 지금 자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만들 능력도 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고도 싶지만 이게 어디 걸리냐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가에 지금 걸려버립니다. 우리는 뭐 출석을 얼마를 해야 되고 또 얼마는 과제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컨텐츠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한 번을 와서라도 실습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거라도 충분히 그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사이버 교육이라고 하는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 두고 평가는 지금 사실 오프라인 대학하고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마 그 일반 대학의 총장님들이 사이버 교육이라고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게 좀 일반 총장님들이 이건 사이버 교육을 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뭐 딴 오프라인 대학을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사이버 교육이 아니고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교육을 그냥 한 거죠. 화상회의한 거나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요. 아마 이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지나면 대학에서도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고 또 사이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준비도 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대학은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규제에서 묶여 있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교육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변형을 시키게 되면 평가 방법은 그대로 놔두고 이 AI만 변형시키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고 지식이 좀 없는 친구들은 기초교육부터 받는다면 그걸 갖다 교수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평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야지 학생들도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학위를 따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위를 따는 방법이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얼만큼 그 사람이 학위를 딸 수 있는 실력을 갖다가 길렀느냐는 부분을 갖다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가 방법은 완전히 지금 어떤 평가 방법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중등학생들 온라인 교육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애를 먹었지 학생들은 그렇게 애를 안 먹었대요. 왜? 학생들은 유튜브다 게임이다 해서 벌써 거기에 지금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올라와서 이런 어떤 규제에 맞받들어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서 자율교육을 바뀌어야 되겠지만 실습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뭘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온라인 교육은 실습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내지는 온라인 교육에서는 실습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요즘에 학생들 보면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많은 자료들을 보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부분들 아마 취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과정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만들고 보고 싶다. 그러면 재료만 사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목공 수업을 받아서 나무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은 교육을 받고 반은 창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모르면 수십 번 들으면 됩니다. 교육받는 학원에서도 그 수십 번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학생 안 좋아할걸요. 지금 그렇게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원격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에서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틀을 주지 말고, 틀을 준다는 것은 학점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자질 향상 내지는 지식 향상, 그리고 지식을 끄집어내는 교육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또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이 좀 잘 어나운서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플랫폼을 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성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의 그 주제 발제 정말 시적절하고 굉장한 통찰력을 저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확 바뀌었죠. 이 언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버 대학의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또 필요성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의 이 주제 발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 언택 시대의 이 앞으로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성찰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오프 대학의 위기인지 사이버 대학의 위기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두의 위기입니다. 어느 오프 대학이 위기면 사이버 대학 위기고 사이버 대학이 위기면 오프 대학도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등교육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관계자들이 좀 혁신적인 정말 이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앞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분이 별로 없어집니다. 교수자가 곧 학습자가 되고 학습자가 교수자가 됩니다. 아까 유튜브 얘기하셨지만 결국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 고등교육에 와서는 학습자가 결국은 또 다른 생산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 어떤 이 온라인 교육이 혹은 원격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뭐 지금 일반 대학들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반은 온라인으로, 반은 이 대면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대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뭘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학습과 놀이가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재밌어야 될 거거든요. 오프 대학보다 정말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AI가 바로 그런 걸 구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떠한 매체, 어떠한 학습 기관보다 정말 이 사이버 대학에 오니까 재밌더라. AI를 장착했더니 정말 재밌더라. 그래서 정말 놀면서 학습하는 그런 어떤 이 교육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AI의 그 경험이 굉장히 축적된 상황에서 이제 이 고등교육 기관에 오게 됩니다. 이 고등교육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돼 갖고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전혀 유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펀한 그런 것까지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앞에서도 우리 총장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적, 시간적, 나아가서는 언어적 한계를 다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쟁은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경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이 될 거고, 이게 대학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과의 경쟁도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이버 대학이 이제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겁니다. 사이버 대학의 포지셔닝도 문제지만 우리 대학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생산하는 그 교육 콘텐츠가 어떤 맞춤형, 어떤 대상에게 맞춤형 이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강의가 미션하고 연결돼 있다.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모든 그 학습 이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미션과 연계해서 그것이 사회적 수요를 좀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총장님들이 말씀하신 결론과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 사이버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교육기관인데 실제로 많은 이 규정들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정들입니다. 통제를 위한 규정이거든요. 이제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말 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발 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리고 이 정부에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사이버 대학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 좀 혁신적으로 대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초연계,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통제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이번에 새롭게 개원한 국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아주 절절히 사이버 대학의 총장님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이버 대학의 이은주 총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오늘 기조발제해 주신 장상현 본부장님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사이버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또 상당히 사이버 대학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그 이혜정 소장님께서 상당히 이상적인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오프도 온라인도 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의 이제 총장님들, 교수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 부단히 노력하고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현실적으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번에 왜 뭐 부정행위, 온라인 이제 그 시험 보다 보니까 부정행위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 부정행위로 드러난 그 학교는 굉장히 우수한 학교고 의대생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느꼈냐면, 제가 또 다른 이제 좀 이렇게 작은 대학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은 부정행위 걱정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정행위는 학생이 의욕이 있을 때 그 친구들과 복모하고 도모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무기력에 빠지고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토론 수업하고 싶지만 학생들이 입을 열지도 않고 의욕이 없고 사전에 리딩 머티리얼을 읽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토론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것이 사실은 학생과 교수한테 상당한 그 좌절감을 안기게 이제 만들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어, 어떻게 아리조나라는 미네르바처럼 그 선도적으로 학생이 지식 생산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 이끌어서 터치로 가게 만들 것인가,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저는 이것을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약간은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인 학습자이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 시수도 굉장히 많고 학생 수도 많고 등록금은 쌉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토론과 또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LMS에서의 학생들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모든 초점이 컨텐츠 개발에 모여 있는데, 이 컨텐츠 지금 K무크도 그렇고 KOCW도 그렇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지, LMS나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학습자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못 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도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5년 전부터 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서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연결을 해서 학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모든 컨텐츠 또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그 학습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수의 인적 개입,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야죠, 연구해야 되는데 언제 학생들하고 계속 토론을 합니까? 한 학기나 두 학기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몇 년 동안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승진해야 되고 뭐 이럴 때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도 효율적으로 그 학습 목표를 이뤄 나가고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시키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게 하면서도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게 하고, 학생들도 성인 학습자들 너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우리 교수님들한테 가랑비 옷 젖듯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AI를 통해서 끌려가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가 이미 다 알게 되게 만들자. 그게 가능하겠느냐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AI 센터를 만들었고요.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업 성취도를 학교에 입학해서 뭐 한 달 이내에 이미 이 사람의 뭐 기말 학점이라든지 예상 모든 예측을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의 수고를 좀 줄이면서도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자기 성장과 또 의미 있는 학습 경험들을 충분히 해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은 재밌고 편하고 빠르게 이렇게 평생 교육 기관이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본부장님 말씀한 그게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의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는 집요하게 아주 오프라인 대학들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요하게 끌고 간다면 아주 세계적인 그 사이버 대학, 온라인 대학 또는 대학 교육의 전형을 분명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의 특허라든지 또 세계 진출도 분명히 가능해서 미네르바라든지 아리조나 스테이트의 개별화 수업에 능가하는 우리 21개 사이버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은 엄청나게 방대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주는 함의나 이런 것들은 다른 대학, 일개 대학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의 K-에듀의 미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바일 수업이든 아니면은 PC를 통한 동영상 수업이든 또 플랫폼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K-무크라든지 KOCW, 우리 국가 전체의 대학 교육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구글이 주지 말고 지금 실시간 줌을 통해서 하는 모든 수업들, 구글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실시간 수업의 데이터는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비실시간 이런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 4차 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또 대학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학습에 있어서의 혁신과 혁명을 일으켜서 그 한국에서의 어떤 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것도 굉장히 기업과 연계해서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이버 대학은 이미 상당히 많은 자원과 인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척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국가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제도적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 이은주 총장님이 맨 마지막 순서시인데 하여튼 다 중복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없다고 그러시면서도 서울사이버대학의 그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총장님의 이제 토론이 끝나셨고요. 우리 장상현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들으시고 또 아까 뭐 생각하신 그런 부분 합해서 한 3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히려 그 이은주 총장님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원석 총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혁신이 그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2001년도에 저희가 사이버 대학으로 전환하는 혁신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이후에 그 또 다른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주춤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 이제 패러다임이 코로나로 급격히 바뀌어서 절호의 그 기회가 왔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리면 요번 제가 처음에 모두에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 대학에서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일반 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사이버 대학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저기 일반 대학 들어와서 원격 수업을 들어봤더니 교수님들이 뭐 조선시대 교수님들이다. 훈장님 같이 뭐 이렇게 설명만 하시고 이렇더라라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우성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펀 요소가 우리 플랫폼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이버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한 거를 마일리지로 쌓아서 장학금으로 주겠어요. 그런 대학이 아마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플랫폼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최원석 총장님 말씀대로 몇 가지 이제 규제라고 보긴 좀 그런데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은주 총장님 말씀대로 AI를 적극 지금 활용하게 되면 세계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내가 강의한 내용이 바로 스크립트로 무료로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영어로도 자동 번역기를 쓰게 되면 스크립트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개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으로 학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끝났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실까요? 다들 고생하셨는데 오늘 3개 세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발제자분들과 그 총장님들 간에 하여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그 프레젠트 서밋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가 우리 사이버 대학 프레젠트 서밋을 또 시발로 올 2학기 동안 또 일반 대학 프레젠트 서밋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각 일반 대학, 온라인 대학, 뭐 전문 대학, 뭐 산업 대학 할 것 없이 한국의 고등교육판이 이제 새롭게 다시금 짜여져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학 총장님들,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한국대학신문사가 지금 이 모임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축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버대학 그 프레젠트 서밋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그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또 지금 제기되는 도전 과제들을 우리 사이버대학이 얼마든지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에 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시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까 정무성 총장님 말씀대로 지난 월요일 날 K-에듀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에듀텍 산업체 그 인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K-에듀 포럼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우리가 K-방역처럼 K-컬처처럼 우리가 K-에듀를 외국으로 보내자.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대학이 할 것이냐? K-에듀텍 산업이 할 것이냐? 아까 포지셔닝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학보다는 K-에듀텍 산업들이 훨씬 더 그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늘 AI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한 그 산업체 인사가 대학에서 얘기하는 AI는 너무나 연결지 않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AI 인식 또 산업 발달 수준이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논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름대로도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훨씬 더 우리가 천착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또 이제 그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새롭게 판이 짜여질 때 각 파트의 의견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나와야 되고요. 또 각 부문별로도 굉장히 진지한 논의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뭐 사이버 대학이면 사이버 대학, 이 원격 대학 협의회에서 집합적인 의견들을 낼 때 사이버 대학의 의견이 전체 고등교육 기관의 어떠한 뭐 새로운 판짜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사이버 대학 총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무궁하게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2020년 사이버 대학 웨비나 프레젠트 서밋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